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7월 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제 난 발표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추가로 180대 사기로 했다. 금액은 자그마치 9조 원이다. 단일 품목으로 한 계약에서 여태 방산 수출상 사상 가장 큰 계약 규모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걸 쫙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왜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서 이렇게 많은 무기를 살 수 있을까? 그들은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예, 단지 러시아에 대항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브 계열의 국가로서 옛날에는 러시아에 편입돼 있다가 소련에 편입돼 있다가 나온 국가들이에요. 급하게 서구화가 되면서 EU와 나토에 가입했지만 서자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어떤 러시아와의 게임에 미국이 패로서 쓴 거잖아요. 그게 오렌지 혁명이나 유로마이단 같은 것들을 부추기면서 정권을 전복하면서 나토 가입을 미끼로 해서 러시아하고 승부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코카사스 쪽으로 진출해서 거기 있는 소국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데를 찝쩍거려서 러시아를 포위 전략을 쓰려고 했던 것이 그 딥스테이트의 작전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에서 폴란드가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탱크 100대, 200대도 채 없는, 자주포 100대도 채 없는 영국, 프랑스의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폴란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유럽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큰 판을 짤 수 있느냐.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토가 군비를 트럼프의 압박 끝에 이제 합의를 했죠. 향후 10년간 GDP 5%까지 국방력을 늘린다. 2배 이상이에요. 그럼 지상전의 핵심 무기들, 공군, 해군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짧은 기간에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는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고 혼자서 할 수 없다. 현지에 한국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없죠. 너무 머니까. 이것은 파트너십이 형성된 거고 이 판서를 이렇게 읽었다 이미 5, 6년 전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죠. 어제 나온 거고 폴란드 K2 전차 180대 추가 계약 1차부 180대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때는 전부 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갖다 준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군에 들어갈 것까지 땡겨서 줬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폴란드군이 그걸 써보고 또 나토 연합훈련대도 연합훈련 같은 곳에도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K2 전차의 우수함을 몸으로 느끼게 할 수 있었죠. 자, 구조원 규모 180대 중에서 60세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고, 자, 이게 65억 달러 하면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환율 가지고. 그랬더니 한 대당 자그마치 한 450억이 넘어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거든요. 예. 자, 볼까요? 지난번에 1차 계약했을 때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 지분을 갖고 거기다가 K9 자주포 212문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65억 달러보다 작은 57억 달러였어요. 예, 그때보다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핵심은 현지 생산이라는 데가 있다. 60세대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겠느냐? 아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기술 이전, 교육, 그리고 이제 폴란드군이 갖고자 하는 K2 전차의 개량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K2가 가야 될 개량형의 방향과 같아요. 두 번 중복 투자하기 싫잖아요. 거기 발을 같이 담그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량형에는 K3 전차, 우리 2030년 정도에 예상되는 수소 하이브리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계약 내용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조립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폴란드 계약과 관련해서 폴란드 현지의 내용들 제가 쭉 살펴봐 왔거든요. 그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우리 크랩 자주포 같은 것도 폴란드가 장갑차 샤시를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사가져온 자주포 포탑을 버텨내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K9에 차대만 사가지고 가서 맛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괜찮더라. 다른 무기 체계도 그래요. 현재는 조립할 수밖에 없어요. 고급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원래 그런데 제조가 뛰어난 국가다 보니까 빨리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 같은 거 못 만들어요. 포신 같은 거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개발한 어떤 장갑 재질 같은 거, 유기압 현가 장치, 그리고 조준 장치, 그리고 뭐 자동 발사 장치 이런 거 다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있고 폴란드는 단시간 내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당연히 간다. 물론 당연히 폴란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이 있다. 자, 우리의 기준으로는 뭐냐? 한국에 있는 생산시설, 폴란드에 있는 2차 생산시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7, 8년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폴란드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판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동유럽 우리 혼자서 아무리 프랑스한테 손 벌리고, 독일한테 손 벌리고 그래도 절대 우리를 키워주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폴란드는 스스로 국방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마 제안했던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정치 지형의 세계적 정치 지형의 변화, 그게 따른 당신들에게 올 수 있는 기회, 즉 군비 확충, 패권 시대에서 중심에서 다극화 시대로 옮아가면서 전 세계 군비 확충 반응이 당연히 불게 된다. 이제는 그늘 밑에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그걸 우리가 혼자 다 못한다. 같이 하자. 자, 그래서 지금 서론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국가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을 주고 자본 투자도 해주고 우리는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나누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푸틴과의 이야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유라시아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중간재가 그리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K2에 들어가는 뭐 파워트레인이나 주요 부품들이 기차로 가면 좋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있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트럼프하고 북한의 총전선을 중재할 때, 문재인 때 그런 그림 속에서 중재를 한 것이 되고 그런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트럼프도 귀가 혹하는 것이고 김정은도 마음이 혹하는 것이고 푸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압박을 넣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넣네. 중국을 약간 궁지로 몰 수 있는 반이 될 수도 있겠다. 즉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완벽한 제압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중국 내부 흔들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시진핑 지금 적절히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가 그런 보도가 얼핏얼핏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북한 잃어버렸죠. 베트남도 거의 잃어버릴 지경이에요, 지금. 러시아한테. 시진핑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가자 사태 이란에 있었어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문재인은 상당히 전략가였다. 그래서 제가 높이 평가받을 거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뭐냐, 실행력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현실화시킨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판을 깐다. 세상이 바뀌는 이 흐름에 우리가 그것을 역동적으로 가운데서 그 촉매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향후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진다.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이 높아진 우리의 역량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이재명은 지금 내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기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겁니다. 문재인과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19년 9월 24일 유엔에서 만났고 이때 양자 간에 큰 합의가 있었고 이 아이디어를 주로 낸 쪽은 우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는 사실 외로운 단계거든요. 러시아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러시아는 뭐 기술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크게 이들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은 또 없어요. 근데 유럽은 절대 안 내주지요. 단지 그냥
러시아를 막아서는 벽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하고 있고, 옆에서 유로마이단이나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박살내는 걸 봤잖아요.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결국 전쟁에 빠뜨리게 된 걸 봤단 말이에요. 자,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러시아한테 공격을 받겠다 이런 공포감도 들겠지만, 더 큰 공포감은 미국과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려고 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절박함 갖고 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그 절박함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양보할지, 이걸 얻어내야 될지, 이런 균형점이 잡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그림에서 우리 현직에 있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폴란드 방산협력 경고히 지속되는 계기가 됐다. 요번에 K2 전차가 한국뿐 아니라 유럽 안보 책임지도록, 이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유럽 안보 책임지도록. 여기에 K2에 맞설 수 있는 전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폴란드군이 이걸 써봄으로 인해서 유럽 각국의 공동 군사훈련에서 지금 유럽 최고의 서방권 최고의 육군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폴란드의 전차들을 보면서 이미 금정은 끝난 것이죠. 그 전까지 이어오던 K9 자주포의 명성과 엮이면서 이제는 절대 우리를 감히 레오파드의 대적을 해, 감히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대적을 해, 이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최고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서 지금 GDP 5% 이야기 나왔죠. 국방비.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GDP 5%로 간다. 가자 전쟁을, 죄송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을 트럼프가 블루핑으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같이 제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는 튕겨 나가고 완전히,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몇 주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챙기고 나오는 것이고, K2 전차뿐만 아니겠죠. K9 자주포, 그 외 유럽이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망라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 그리고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체코도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한 곳에다가 몰빵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뭐 핵심은 이거죠. 예. 자, 이거 GDP 5% 국방비 올리기로 했으니까 현재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10년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참석하지 않은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안보실장이 가서 방산협의체 신설. 예, 나토가 우리한테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나토가 지금 회원국이 뭐 모르겠습니다. 10몇 개, 20몇 개, 예, 상당히 많죠. 그 어느 것도 미국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이 필요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국방비를 소모해 줄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뭐 고급 무기, 전투기 이런 것들은 쉽게 남한테 양보하지 않겠지만, 거기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 정도인데, 이런 육상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외국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미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선을 보였고, K9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예상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예상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자주포 변변히 만들 수 있는데 없어요? 우리 거 K9급으로? 뭐 차륜형 정도 만들고 있지만 가격 훨씬 비쌉니다.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그때 문재인과 두다 사이의 대화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문재인 쪽, 우리 쪽에서 두다를 설득해냈을 수 있다고 보고, 두다도 그게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라는 베팅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대화, 미국과의 대화, 북한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쪽에서 판단하는 유럽의 정세, 나토의 앞으로의 운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토의 한 부분인 폴란드가 우리 쪽에 수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에서는 전혀 외람된 보도들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보 당국의 분위기 파악은 상당히 깊고 넓다. 예, 특히 민주당 정부들이 계속 이어오면서 그것을 맥을 계속 이어왔고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이나 윤석열 같은 존재들이 등장해가지고 해작질을 하려고 그래도 워낙 튼튼해서 그 뿌리까지 건드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유럽이 폴란드를 이용하려고 한다. 자, 살짝 살이 찌고 국방력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육군 강국이 됐어요. 아마 최대 강국일 거예요. 유럽 본토에서 여기를 찝찝거리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거보다 훨씬 못한 나라였었어요. 그 옆에 폴란드가 붙어 있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계속 그 러시아와의 확전을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의 세력들 그리고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우리 윤석열 같은 스타일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끝물이거든요. 최대한 발약을 하잖아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잖아요. 자,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우크라이나 나라를 전체를 망가뜨렸고 수백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한 그들인데 옆에 있는 폴란드가 먹음직스럽고 어수룩하면은 이걸 왜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그걸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4년 9월 12일 블링컨이 2달을 예방했다. 그래서 그때 2달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절머리 난다. 나는 그때 아마 무기 지원 끊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폴란드. 왜? 다른 게 아니라 무기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담그다 보면 너 참전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특수부대들이 유럽 각국에서 여럿이 갔는데 지금도 보면은 폴란드 군도 잡혔다, 희생당했다, 전사했다 이런 이야기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안 된다. 우리를 방패막이로 세우지 마라. 요 정도 선을 분명히 한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외신에서 이렇게 뽑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토에 가입했으나 나토가 미운 터키처럼 폴란드도 빠져나가려고 하나.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꼬드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 그 미국의 블링컨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더 자극하는 방향에. 우크라이나가 용도 폐기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 보세요. 폴란드 외무장관이죠. 대공방어 무기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나토의 압박과 요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죠. 하지만 나토의 직접 관여 우려는 경고한다. 왜? 우리 보고 첫 번째로 가락할 것 같으니까 무기도 많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무기, 한국 무기. 예. 이런 표현도 나왔죠. 뭐 폴란드 야당 정치인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폴란드를 대표하는 유럽 의회 의원이네요. 블링컨 꺼져라. 미국의 전쟁에 우리 돈 태우고 우리 돈 쓰게 하지 말고 우리 군인들 죽일 생각을 꿈도 꾸지 마라. 자, 이게 이제 쭉 제가 지금 세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를 이때까지 서자 취급해놓고 터키는 마찬가지죠. 터키는 유일한 이슬람 국가죠. 서자 취급해놓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써먹으려고 한다. 특히 폴란드가 그런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언론에서 그려놓은 어떤 전쟁의 어떤 양상에 대해서 전쟁의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나토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하는 거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만큼 하지만 발을 더 담그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국제 관계에서 과거 우리나라 뭐 역사만 보더라도 뭐 고구려나 뭐 이제 신라의 통일 과정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상황에 여러 부족들, 국가들 이름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뒤에 이제 권모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옛날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올 때 가지고 있는 부담감.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든 현장감을 준다고 봐요. 우리 현실 국제 정치에 있어가지고 늘 보면 뭐 양쪽의 대통령이나 수상들끼리 뭐 좋게 악수하고 뭐 허허하고 뭐 좋은 소리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뒷면에 있는 진 면목이죠. 우리한테 노출되지 않는. 자, 그리고 여기서 그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예전에 소개드렸던 건데 폴란드의 사설이에요.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때는 이미 정해진 거죠. 두다하고 문재인 사이에 이래 하자라고. 그 뒤로 이제 현실적인 이제 현실에서 그걸 실행시키는 차원에서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제목을 잘 뽑았어요. 사람들이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을 접수하려고 해. 이때 22년도 이야기입니다. 12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방산시장 접수가 됩니까? 유럽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고 미국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대치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나토 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여기에 폴란드가 그런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시아의 끝에 멀리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라는 관점에서 훨씬 훌륭하고 빠르고 우리한테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유럽 친구들은 우리한테 친구 하면서 굉장히 해주지도 않는 것들인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향후 튼튼하고 우리랑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국제적 주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소리잖아요. 이게 이만큼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폴란드가 정말 외롭고 힘들구나. 여기서 버텨내기 위해서. 이런 건 터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 나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다극화가 되는 거거든요. 나토가 와야 돼서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역량으로. 자, 내가 어떤 우산 속에 있어서 진영 논리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내 기회가 차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극상까지 치달아서 더 이상 나를 따르는 똘마니들을 먹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이야기예요. 난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너 먹여줄 게 없어. 근데 그들은 몇십 년 동안 나한테 밥을 얻어먹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밥을 해먹을 줄은 몰라요. 먹을 거를 차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그게 패권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안 주네?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러시아는 무서운데 중국 밑에 줄 설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본들까지 포함해서 자본의 지배를 받는 언론들까지 포함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손을 잡아주는 게 폴란드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을 타고 있는 거죠. 핵심 리듬을, 물결을. 자, 협력기를 놓치지 말라고 고언하는 폴란드 사설. 이때 이런 사설 나왔을 때는 이미 양국은 하기로 돼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어요.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이것은 왜 끝이냐? 그간 유럽하고 손을 특히 레오파드 전차 도입을 통해서 독일하고 해봤지만 딱 느낌이 오잖아요. 폴란드하고 독일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학살의 현장이 폴란드입니다. 독일인에 의해서. 그렇지만 나토라는 틀 속에서 맞추고 독일이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좀 배워볼까 했더니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더라. 그런 말 다 했죠. 그 외에 폴란드한테 국방 관련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약간 초조함이 느껴지는 표현이고 폴란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자, 이것은 뭐냐? 국방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방 산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문재인 때 이것을 주요 산업화하겠다라고 밀어붙인 건데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든 전자산업과 모든 기계산업, 조선산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반 산업이 골고루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국방 산업으로 전환을 하자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태우고 있는 동안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은 지난 20-30년간 구소련을 무너뜨린 이후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형편이 어려워진 방산 기업들이 저렴하게 또 용이하게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던 거예요.
핵심적인 기술은 다 외국에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었고 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폴란드로 치자면은 이런 방산 기술을 생산 기술을 가지고 받아들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국의 관련 분야 산업을 역으로 자극할 수 있겠다. 좀 이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only chance. 유일한 찬스고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다.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다. 폴란드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방산 산업을 통해서 한국의 기계 산업, 철강 산업, 전자 산업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폴란드가 판단해 준 대로 실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토가 국방비 늘리는 쪽으로 가면서 자, 여기서 폴란드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한테 따로 접촉할 수 있고 우리는 뭐 한 포켓에다가 돈을 다 태우기가 그러니 뭐 옆에 루마니아나 체코, 뭐 헝가리 이런 데하고 또 협력 관계를 넓힐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좋은 분위기로 해야 되겠죠. 왜? 그들 지역은 우리하고 유럽이 바로 연결됐을 때 유럽의 전초 생산 기지로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동국권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유럽이 해주지 않았던 자기들 클 수 있는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은 또 하나의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루마니아도 뭐 사를 갈 때 이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항상 미국이 먼저 검토를 해요. 근데 미국이 해줄 수 없으면은 한국한테 기회가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있어요.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제 천무를 사기 전에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접촉을 했고 지금도 500대 정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00대 정도 제가 22년 11월 때까지는 협의 중이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보니까 500대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해요. 우리보다 비쌉니다. 천무보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박해요. 우리한테 사간 거 보세요. 천무. 발사대만 사갔죠. 자기들 트럭을 한국에 보내서 거기다 장착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그 전술 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얹었어요. 하이마스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가 훨씬 빨리 보내줬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폴란드는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사고 싶어요. 가장 큰 것은 기술 이전의 부분이에요. 자, 천무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의 대부분이 이렇게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트럭은 얼마 안 해요. 발사대도 얼마 안 해요. 탄에서 나오는 겁니다. 탄에서. 자, 그럼 우리 같으면 탄을 따로 팔면 되는 건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 많이 쓰는 탄을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인데 왜 하이마스 이야기가 나왔냐? 하이마스를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천무를 사느냐? 두 개를 결국 다 산 거예요. 500대 우리 천무는 몇백 대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천무가 숫자가 늘어나겠죠. 이것은 미국이라는 존재가 이 지역에서 가지는 힘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무시 못한다. 얘 거를 싫어도 먼저 사준다 이만큼. 그래야지만 한국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핵심은 사실 한국인데 이 발이 바로 못 간다. 딱 그만큼이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이런 기사가 있죠. 하이마스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천무 이야기를 했다. 천무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뭐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어요. 결국 폴란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미국 거 하나도 깎지 않고 500대 딱 사주고 한국 것도 확 샀다. 돈을 썼다는 겁니다. 미국을 배제한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치 상황, 지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K9 같은 건 괜찮아요. 미국이 그게 대응하는 무기체계가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팔라디언은 지금 낡아서 K9 대신에 이걸 사라고 밀어넣을 수 없는 처지라는 건데 그들과 우리의 수준이 한국 무기 체계와 수준이 비슷한 무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생산이 늦더라도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 이전 하나도 해주지 않더라도. 그게 하이마스 케이스잖아요. 또 있어요? 여기 있죠? M1 전차 250대 60억 달러에 판매했다.
이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해가지고 M1 전차를 가지고 뭐 대대인지 연대인지 하나 만들고 K2 전차 가지고 연대인지를 하나 만들고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언론에 노출도 에이브람스 전차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한 1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M1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폴란드는. 그때부터 K2예요. 현지화하게 되죠. 예, 이거 뭡니까? M1은 엄청나게 오래된 플랫폼이에요. 더 이상 개량할 데도 없어요. 무게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플랫폼대로 계속 하면은. 뭐 지금 한 70톤 되는 거잖아요. 응? 70톤이 우리는 50 몇 톤밖에 안 되는데 방어력은 거의 동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도 60억 달러나 샀으면 이것도 지금 8조 9조치를 산 건데 두 번 다시 사지 않을 거거든요. 이걸 사야만 됐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K2를 사기 위해서는. 이게 그만큼이 미국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마스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삥을 뜯겼다? 예, 골목대장한테 그 관리비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목을 뽑았는데 밑에 글을 이거는 왜 샀을까 도대체. 원하는 건 K2인데. 지금 보십시오. 더 확인하죠. 3년 전만 하더라도 숫자 비슷하게 뭐 M은 250대, 뭐 중고인지 새 건지는 모르겠어요. 250대. 중고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새 거 이만큼 짧은 시간에 못 찍어내요. 미국 지금 방산업체들이. 한국 그 K2 180대 숫자도 많았어요. M1이 그 주력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서 M1 에이브람 전차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전혀 없지요. 우리 거 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9조 원이나 들여서 180대를 사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기울었다는 거 처음부터 이랬어요. 마음은. 관리비 지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폴란드 사실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그때 이게 지금 3년 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설에서. 예, 그때 상황 파악을 한번 보세요. 3년 전에 이런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을 접수하려 해. 폴란드가 겪어보니까 더더욱 그랬더라. 러시아 무기하고는 비교될 게 아니고 유럽 무기하고도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생산력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가격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래서 유럽의 시장이 수요가 많아지면 한국 무기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어쩔 수 없어, 그것을 대항할 수 없다. 폴란드는 빨리 기술 도입하고 현지 생산 기지화하면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두다와 문재인이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눴던. 유럽 각국은 방위력 확충을 서둘 것. 좀 그렇게 되고 있죠. 나토의 어떤 GDP 5%. 자,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패권 구도에서 다국화 구도로 옮겨간다는 거. 지금 나토가 와해되는 거잖아요. 이제 각자 먹고 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킬 거는 네 앞가림은 네가 해. 예. 자, 울면서 버티다가 지금 가자의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서 트럼프가 멋지게 한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제압했죠. 예. 자, 이게 이런 이야기 나오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R&D 역량이 있으나 단기간 생산 라인 확충 어려워. 그리고 우리한테 기술도 주지 않아. 그렇죠? 이것을 되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군비 확장한다니까 지금 미국의 독일의 라인 메탈이 있는데 바쁠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독일이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도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런데 폴란드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언감생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손을 잡았더니 오히려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전차를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치기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예. 자, 크랩 자주포를 해봤다. 그게 처음으로 좋은 경험으로서 아마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K9 차들을 써보니까 와 다르네 완전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필요한 속도.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해봤을 때 유럽 각국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는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자, 한국은 유럽 현지 생산체가 필요하고 또 여차하면은 한반도는 되게 작은 땅이니까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았을 때 폴란드에서 생산돼서 수입할 수도 있겠다. 즉 백업 생산 시설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건데 이거 상당히 그럴싸하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뭐 몇 조 수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판세를 읽는 눈. 그리고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절묘한 시기에 절묘한 투자를 딱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힘센 플레이어들이
영향을 못 미치게 그 사이로 정확하게 찌르고 나가야 돼요. 필요할 때는 내가 덤탱이를 좀 쓰더라도 에이브람스 전차 사고 하이마스 사고 그런 것처럼 폴란드가.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사슬에서 이만큼 분석을 해내는데 지금 유럽 각국들이 정상 나토 국가들이 이재명이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방위산업 협의체를 만들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위상은 엄청나게 이미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그걸 보여줬고 이걸 읽는 판세가 이걸 보여줬고 푸틴도 우리한테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트럼프도 우리한테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이제는 힘으로 눌려요. 유럽의 제국들이 프랑스, 독일이죠. 뭐 영국은 헛개비고. 이게 달라진 위상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역전된 관계가 시작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여름 지나고 가을 간다 그런 말씀 드리죠. 예. 자, 여기 보면 이 사설에 폴란드 당국자 말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26년부터 폴란드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지금 25년 계약이 됐죠. 내년부터 생산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 22년 때는 이거 막 조금 미래 이야기니까 좀 흐릿한 느낌이 있었지만 25년 지금 정권 바뀌자 바로 계약했잖아요. 9조 원. 간다는 겁니다. K2. 예. 이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와 유사할 것이다. K2PL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아마 분명히 우리가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조만간 K3 전차를 갈 거니까 이게 2030년부터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30년 이 K3 전차 이거 요 모양 컨셉하고 비슷할 거예요. 하면서 수소 하이브리드로 간다. 수소 전기로. 그게 있기 때문에 K2 전차 관련된 기술은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은 K2 폴란드형 PL을 개발하면서 가급적 K3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많이 넣어달라. 우리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플랫폼은 전혀 다르지만 K3형으로 개발된 기술을 K2 업그레이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K1을 K1 E1 뭐 K1 A1을 K1 A2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처럼 개량하는 것처럼. 자, 이것은 폴란드가 우리 이 무기들 차세대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무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KF-21이나 잠수함 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다와 문재인이 한 5, 6년 전에 내다봤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지금 옮겨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폴란드와 협력 관계는 당연히 생산 기지가 본격적으로 확충돼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 이제는 시간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무기 체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는 주변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체코나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 구도도 형성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우크라이나부는 이제 옛날부터 항공 엔진하고 항공기의 장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폴란드 언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랄까 그들의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서 이 지금 국방 산업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바로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북미 종전선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류망을 통해서 아까 K2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중간재 품목들이 갈 수 있고 거기에 저렴한 노동력과 뛰어난 생산 시설을 갖춘 이들 국가들이 유럽 시장을 위한 어떤 생산 기지화 그런 것도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산에서 일반 산업 분야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한 생산 기지들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부분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을 연관이 많을 것이다. AI 부분하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AI라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수소 기반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했을 때 전 세계가 몇 년 만에 다 바뀔 수 있는 생산력을 확충해야 되고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즉 한반도의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가장 고부가 가치를 얘기를 하고 연구 개발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다음
북한이라는 생산 기지가 있죠. 그걸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 또는 북극 항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금 동구권의 국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국가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베트남이 우리와의 기존의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또 끼어들려고 하겠죠. 중국이 흔들리죠, 지금. 예, 여기서 큰 격차를 만들기를 노리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행보라고 봅니다. 이런 그림을 알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미국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도 오히려 자본을 투자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진 앞선 기술이 있는 부분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뭐 AI 센터 뭐 하나 울산으로 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와 유사한 형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문화 강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위상이 올라간 한반도를 지키는 국방력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군사 강국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국방력도 뭐 대단한 국방력이잖아요. 이미.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